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 중 하나인 어린이 대공원. 여기를 연결하는 지하철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정씨 할아버지는 70살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종자를 찾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정씨 할아버지가 돌린 전단지는 무려 4만 장. 그는 애타게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1988년 충청남도 부여군 시읍면에 거주하던 정원식 씨 부부는 소중한 세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지만 형편은 결코 넉넉지 못했죠. 특히나 세 자녀를 책임져야 했던 아버지 정 씨는 늘 막막했는데요. 머지않아 경기도 안산에 새 직장을 구하게 되죠. 너무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부부는 우선 새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긴 뒤에 안산으로 향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돈을 벌면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게 되고 부부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정씨 부부는 이제 아이들을 데려와서 다시 온 가족이 모여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둘째와 막내는 곧장 아빠를 따라 나섰는데, 첫째 유리양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를 떠나기가 싫었던 거죠. 유리양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족이 있는 안산에 가겠다라면서 할머니 곁에 남고 싶어 했는데요. 결국 부부는 큰딸만 이 충남에 둔 채 안산으로 돌아오게 되죠. 시간은 흘렀고 정 씨가 안산에 이사 온 지 약 2년쯤 됐을 무렵 1991년 8월입니다. 유리 양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정 씨 부부가 방학을 맞아서 안산으로 큰딸을 데려오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며칠 뒤인 8월 5일, 유리 양은 아빠와 함께 근처 원곡동에 위치한 고모 집에 놀러 가게 되고, 그곳에서 5살, 6살 된 사촌 동생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 유리는 사촌 동생들 손을 잡고 인근에 있는 원곡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널찍한 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이었죠. 그렇게 한참 왁자지껄 놀던 아이들, 30분쯤 지났을까요? 고모 집에 앉아있던 정 씨가 막 뛰어오고 있는 조카들이 보였습니다. 막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말하기를 어떤 아줌마랑 아저씨가 유리를 차에 태웠고 억지로 끌고 갔다고 말하는데요. 정 씨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성당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우선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파출소에 들어서자마자 지금 내 딸이 납치됐다 하면서 수사를 요청했죠. 그러면서 아이가 지금 차로 납치가 됐으니까 이 외곽 도로를 다 차단하고 검문을 해달라라고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들은 그를 진정시켰고 일단 집에 가서 좀 아이를 기다려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정 씨. 다음날 바로 경찰서를 찾았죠. 혹시나 용의자가 잡혔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 씨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었고요. 유리 양이 실종되었다는 이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유리 양은 전날 저녁 8시쯤에 실종됐습니다. 그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장장 몇 시간이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그냥 허무하게 흘러버렸어요. 너무도 분노에 찬 이 아버지가 막 항의를 했지만 경찰은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라면서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사실상 이 경찰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가출했겠지 그렇게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죠.
다급해진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서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목격자였던 이 조카 아이들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날 8월 5일 저녁 7시 반, 아이들은 성당 앞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곁으로 다가왔는데 이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 곧이어서 차 안에서 중년쯤 돼 보이는 남성과 여성 2명이 내렸고, 빠르게 이 정량을 낚아채서 차에 태운 뒤에 쏜살같이 현장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부는요, 너무 이제 급한 마음에 일단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국에 연락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죠. 아이가 실종됐으니 만약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라는 그 자막만이라도 좀 내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머지않아 유리양의 실종 소식이 전파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정 씨에게 연락을 해온 건 다름 아닌 경찰이었죠. 이유가 황당했는데요. 아니, 왜 방송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막을 보냈냐 라면서 막 추궁하는 겁니다. 아버진 그저 기가 막혔죠.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시점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였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은데요. 정 씨는 내가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청와대에 알리겠다 막 난동을 부렸고요. 그제서야 경찰은 부랴부랴 수사부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미 아이가 납치된 지 무려 5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열이 받는데, 도대체 경찰은 왜 이렇게 아이가 사라졌는데 늑장을 부렸던 걸까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유리양이 실종되기 5개월 전에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구리 소년 사건.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의 온 관심이 모두 그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경찰 역시 인력과 수사력을 다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당연히 누구 사건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경종을 따질 수는 없겠죠. 근데 경찰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개구리 소년 사건에만 매달린 나머지 유리양 실종 사건에는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부모는 이미 공권력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혹여 조카들 외에 그때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왜 부모가 직접 해야 하죠? 분명 그날 이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 저녁에 원하지 않는 아이를 막 끌고 가요? 이걸 분명 본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굳게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생계를 내려놨고 전 재산을 털어 실종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다가 아이 사진이 찍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혹시라도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들리면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동 보호시설은 물론이고 전국 방방곳곳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부부는 혹시 아이가 인신매매를 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전국의 사창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그 과정에서 관련 업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모도 겪었지만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걸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정유리양을 납치한 걸까요? 당시 유리양 외에도 현장에는 2명의 조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3살이었던 유리양보다 상대적으로 5살, 6살이었던 그 더 어린 아이들을 쉽게 납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보는데
그럼에도 체형이 더 크고 더 성장했고 분별력까지 있는 유리양을 범인들은 납치 대상으로 골랐다는 점이 특이했죠. 이걸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어쩌면 범인들이 무분별하게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유리양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리양일까요? 정황상 이들의 목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납치 후에 뭔가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혹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납치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유리양보다 더 어린 이 5살, 6살 친척 동생들을 타겟으로 삼지 않았겠냐,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남은 한 가지 가능성은 인신매매입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는 너무 어리지도 크지도 않은 아이를 납치한 뒤에 팔아서 돈을 챙기는 이런 인신매매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이 사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현장이 평소에 인적이 많은 길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상황을 본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5, 6살 된 아이들의 증언만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찾아내거나 특징들을 잡아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구마처럼 답답한 건 경찰의 대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된 직후에 바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죠. 현재 이 정유리 실종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경기 남부지방청 소재의 장기수사 실종팀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70이 넘은 아버지 정씨 역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경찰서라면 치를 떨 정도로 원망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사건 관련차 전화를 걸 때마다 담당자 부재 중이다, 퇴근했다 라는 답변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딸이 실종된 후에 경찰의 제대로 된 도움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는 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부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성인이 되었을 이 딸이 부모님의 얼굴을 몰라보진 않을까? 라고 걱정하면서 최근에는 자신들의 젊을 적 사진을 전단지에 함께 싣고 있죠. 그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딸을 되찾는 겁니다. 아버지 정 씨는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한쪽 눈 시력을 잃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 반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여전히 31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아버지가 출연한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요. 오히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하기도 하셨죠.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실종되던 날 유리양은 연보라색 민소매 티셔츠에 반바지, 검정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멀리서도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썹이 진하고 또 그날 다리에 모기가 문 흉터가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제 만으로 41살이 되었을 정유리양. 그녀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혹시 자신이 납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통해 익숙한 주변 인물이 생각나신다면 전단지 속 연락처 혹은 실종 아동 전문기관으로 제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